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TC 21년도에 발표된 G저널 Scalable Pearl Core Journal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많은 파일 시스템이 컨시스턴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파일 시스템 블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로그를 먼저 기록을 하는 저널링 기법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JVD2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JVD2는 ext4와 같은 파일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저널링 레이어입니다. 이 화면의 그림은 JVD2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JVD2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전체에 하나의 저널링 스트럭처만을 가지는 센트럴라이즈드 저널링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러닝 트랜잭션과 하나의 커미팅 트랜잭션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JVD2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일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이 버퍼들이 수정이 되게 되면은 이 수정된 버퍼들은 여기 있는 러닝 트랜잭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닝 트랜잭션에 있은 지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F싱크와 같은 동기화 요청을 받게 되면은 러닝 트랜잭션은 커미팅 트랜잭션으로 바뀌게 되고 저널링 스레드가 깨어나서 이 해당 트랜잭션에 있는 버퍼 블록들을 여기 스토리지에 있는 저널 에리아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다 하고 커밋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 해당 트랜잭션 같은 경우 체크 포인팅 상태로 바뀌게 되고 이제 이 이후에 수정된 내용을 스토리지에 반영을 하는 체크 포인트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JVD2의 센트럴라이즈 저널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러빌리티 보틀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에 하나의 러닝 트랜잭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트랜잭션만이 이 특정 기간 동안의 모든 수정 사항을 다 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개의 코어가 병렬적으로 파일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러닝 트랜잭션에 접근을 하는데 락을 잡고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락 컨텐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커밋을 할 때에도 한 번에 하나의 커미팅 오퍼레이션만이 트랜잭션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코어에서 파일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도 결국에 이 저널을 커밋을 하는 부분에서 IO의 시리얼라이제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등장한 고성능 SSD의 인터널 파랄리즘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센트럴라이즈드 저널링으로 인한 스케일러빌리티 보틀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 코어마다 별개의 저널 스트럭처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스레드들이 각 코어에서 독립적으로 저널링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각 코어마다 이렇게 트랜잭션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러닝 트랜잭션에 버퍼의 수정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락을 잡을 필요도 없게 되고 그리고 커밋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코어에서 패러렐하게 IO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IO 패러렐리즘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트랜잭션 간의 디펜던시로 인한 컨시스턴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폴코어 저널링으로 인해서 어떤 컨시스턴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0번 코어에 있는 스레드 A가 여기 0번, 1번 버퍼를 수정을 한 다음에 이 코어 1번 코어에 있는 스레드 B가 1번 버퍼와 2번 버퍼를 수정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코어에서 저널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라이트 오퍼레이션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이 저널의 커밋이 발생을 하게 돼서 실제 파일 오퍼레이션의 순서는 0번 코어가 1번 코어보다 먼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1번 코어의 저널 커밋이 0번 코어의 저널 커밋보다 먼저 끝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0번 코어의 저널은 커밋되지 않고 이 1번 코어에 있는 저널만 커밋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밋된 저널에 대해서 리커버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1번 버퍼 같은 경우 커밋되지 않았던 0번 코어에서의 수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돼서 인컨시스턴트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펄 코어 저널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1번 버퍼처럼 여러 개의 코어에서 공유되는 블럭에 대해서 컨시스턴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코어가 같은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코어 간의 블럭 공유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펄 코어 저널링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공유되는 블럭에 대해서 코헤런스를 맞춰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G 저널은
이 펄코어 저널링과 함께 이로 인한 컨시스턴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널 커리런스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저널의 이 저널 커리런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펄코어 저널링을 통해서 코어마다 트랜잭션을 작성을 하고 커밋을 하기 위해서는 저널의 디펜던시에 따른 오더링 문제를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트랜잭션을 커밋하는 단계에서 이 오더링 문제를 신경을 써주게 되면은 결국엔 펄코어 저널 간의 디펜던시가 또 별도로 생기게 돼서 이 펄코어 저널링을 사용을 하는 장점이 퇴색이 됩니다. 따라서 G저널에서는 이 오더링을 맞추는 작업을 커밋 시점이 아니라 체크 포인트 시점으로 미룸으로써 각각의 코어가 트랜잭션을 독립적으로 커밋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밋된 트랜잭션을 체크 포인트 하는 시점에서 G저널은 트랜잭션의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이 유효한 트랜잭션의 경우에만 체크 포인트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트랜잭션의 밸리디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트랜잭션과 디펜던시가 있는 트랜잭션 중에서 우선되는 것들이 모두 커밋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 포인트 시점에서 오더링 관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오더링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고 따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G저널에서는 오더 프리저빙 트랜잭션 체이닝을 통해서 오더링 정보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코어에서 독립적으로 트랜잭션을 커밋을 하게 되면은 라이트 오퍼레이션의 순서와 커밋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직스에서는 명시적으로 싱크를 하지 않는 한 라이트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듀러빌리티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포직스의 세멘틱을 위반하지 않는 구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G저널에서 오더 프리저빙 트랜잭션 체이닝을 통해서 디펜던시가 있는 트랜잭션 간의 오더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저널에서는 트랜잭션 간의 오더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 트랜잭션마다 체인드 트랜잭션 리스트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 체인드 트랜잭션 리스트에는 트랜잭션의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로서 코어 넘버와 트랜잭션 아이디를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트랜잭션의 체인드 트랜잭션 리스트에 J, T가 적혀 있으면 이 해당 트랜잭션은 코어 J에 있는 트랜잭션 T가 먼저 커밋된 이후에야 밸리드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체인드 트랜잭션 리스트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어 2에 있는 트랜잭션 2에서 3번 버퍼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 코어 1의 트랜잭션 7이 3번 버퍼를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랜잭션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미팅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을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트랜잭션 코어 1에 있는 7번 트랜잭션의 체인드 트랜잭션 리스트에 2,2를 기록을 함으로써 이렇게 한 방향의 체인을 형성을 해서 이 코어 2에 있는 트랜잭션 2가 먼저 커밋되고 나서야 해당 트랜잭션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이와 다르게 여기 있는 1번 버퍼처럼 러닝 상태에 있는 트랜잭션이 이렇게 작성을 한 버퍼에서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인드 트랜잭션 리스트에 이렇게 각각의 트랜잭션을 작성을 해서 양방향의 체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트랜잭션 간에는 서로가 커밋이 된 이후에야 밸리드 해준다는 오럴 라띵의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됨으로써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이 하나의 커다란 트랜잭션으로 취급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저널에서 체크 포인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기존의 체크 포인트 프로세스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의 커밋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해당 트랜잭션은 커미팅 상태에서 체크 포인트 상태가 되고 이 체크 포인트 트랜잭션 리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여기 해당하는 트랜잭션에 속해 있던 버퍼들은 덜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체크 포인팅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 포인트 트랜잭션 리스트에 있는 트랜잭션이 가진 덜티 상태인 버퍼들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체크 포인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버퍼들은 다 클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덜티 마크는 체크 포인팅이 일어나야 하는 버퍼를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저널에서는 트랜잭션 간 오더링 문제를 체크 포인트 시점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커밋됐다고 해서 모든 트랜잭션을 체크 포인트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밸리드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밸리드한 체크포인트 트랜잭션만을 체크포인트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버퍼의 덜티 마크를 통해서 체크포인트 할 버퍼를 표시를 할 때 다른 밸리디티에 따른 조건이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D 저널에서는 트랜잭션이 밸리드하다고 판단된 시점에서야 트랜잭션의 버퍼에 덜티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 과정에서 트랜잭션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체인 그래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각 트랜잭션마다 관리하는 체인드 트랜잭션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아래의 그림과 같은 트랜잭션 체인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트랜잭션 2의 밸리디티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트랜잭션 2 같은 경우에는 이 가리키고 있는 다른 트랜잭션이 없는 디펜던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리드하게 됩니다. 트랜잭션 3번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2번 트랜잭션이 밸리드하기 때문에 밸리드한 상황이 됩니다. 4번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이 5번 트랜잭션과 서로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랜잭션 5번이 밸리드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게 됩니다. 이 트랜잭션 5번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6번이 디펜던시가 없는 밸리드한 상황이기 때문에 5번도 밸리드한 상황이 됩니다. 밸리드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4번과 5번을 제외한 다른 우선되는 트랜잭션이 밸리드한 상황에서 4번과 5번도 밸리드한 상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G저널에서 리커버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저널에서 저널을 기록을 할 때도 기존과 같이 이렇게 디스크립터 블럭과 데이터 블럭과 커밋 블럭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기존과는 조금 다른 점은 이 커밋 블럭에 오더링 정보를 기록하는 체인드 트랜잭션 리스트와 함께 커밋이 시작된 시점의 타임스탬프를 같이 기록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커버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선 저널에 적혀있는 트랜잭션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 유효한 트랜잭션들 중에서 버퍼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버퍼 이미지를 복구를 해주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5개의 트랜잭션들의 밸리디티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 표시한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커밋 블럭에 체인드 트랜잭션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밸리드한 상황이 됩니다. 이 8번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체인드 트랜잭션 리스트에 2,7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트랜잭션이 커밋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밸리디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2,7에 해당하는 저널 2에 있는 7번 트랜잭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8번 트랜잭션은 인밸리드한 상태가 돼서 리커버리 상황에서 배제됩니다. 다음으로 저널 0번에 있는 2개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트랜잭션과 4번 트랜잭션 같은 경우 이렇게 공통적으로 블럭 제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신 블럭 이미지를 복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아이디가 더 큰 트랜잭션 4번의 블럭 제로가 복구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통적으로 블럭 1번을 가지고 있는 이 저널 1의 7번 트랜잭션과 저널 2의 6번 트랜잭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잭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저널마다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저널에 있는 경우 아이디만으로는 어떤 트랜잭션이 더 최신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이 커밋 블럭에 기록했던 타임스탬프를 활용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더 나중에 커밋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6번 트랜잭션의 타임스탬프가 더 최근이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6번의 블럭 1이 복구가 됩니다. G저널에서는 이 외에도 펄 코어 저널링으로 인한 성능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코어 어웨어 블럭 그룹 얼로케이션이라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블럭 그룹 얼로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할 무렵에 하드디스크의 시크 타입을 줄이기 위해 로컬리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xt4의 블럭 그룹 얼로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파일을 생성할 때 페어런트 디렉터리와 같은 블럭 그룹의 아이노드를 할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파일의 데이터 블럭을 할당할 때 아이노드가 있는 블럭 그룹 근처에서 할당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시크 타임이 없는 플래시 SSD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히려 여기 보시는 블럭 빈맵이나 아이노드 빈맵과 아이노드 테이블과 같은 메타데이터의 폴스 쉐어링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폴스 쉐어링이 증가하게 되면은 G저널에서 트랜잭션 간의 버퍼를 더 많이 공유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버퍼를 더 많이 공유하게 되면은 체인드 트랜잭션 리스트에 있는 체인이 길어지게 돼서 트랜잭션의 밸리디티를 확인을 하는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G 저널에서는 각 코어 간의 버퍼의 공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어마다 가능한 한 별개의 블록 그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록 그룹 얼로케이션을 새로 디자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환경은 여기 있는 표와 같습니다. 총 80개의 코어가 있는 환경을 설정을 했고, 저널링 모드는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같이 저널링을 하는 데이터 모드 저널링을 사용을 해서 이 저널링을 개선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G 저널의 구현에 대해서는 JBD2를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구현됐고, 이 ext4 파일 시스템을 실험에 사용했는데, 이 ext4 파일 시스템에 대한 수정은 여러 개의 폴코어 저널을 사용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정만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쉐어링 레벨에 따라서 G 저널의 성능이 JBD2와 그 저널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쉐어링 레벨이 낮을 때, 그러니까 각 코어가 별개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디렉토리에 있는 별개의 파일에 대해서 오버라이트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의 코어의 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버라이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를 거의 수정을 하지 않고 데이터 블럭에 대한 수정만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코어가 별개의 파일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니까 코어 간에 공유되는 블럭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G 저널 같은 경우 데이터 저널링 모드로 인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두 번 작성을 하는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긴 하지만,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저널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같이 코어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도 스케일러블하게 잘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JBD2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라이즈드 저널링이 그 스케일러빌리티의 보틀넥으로 작용을 해서 코어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향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80개의 코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G 저널은 JBD2보다 41배가량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쉐어링 레벨이 중간일 때, 각 코어가 같은 파일에 대해서 오버라이트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코어의 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파일에 대해서 오버라이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코어 간의 블럭의 공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G 저널 같은 경우 패러렐라이즈드 저널링으로 인해서 80개의 코어를 사용할 때 JBD2에 비해 30%가량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드나 라이트랑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들이 섞여 있는 환경에서 G 저널을 사용했을 때 전반적인 파일 시스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두 그래프는 파일 서버와 버메일 워크로드를 사용했을 때 코어의 수의 증가에 따른 성능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일 서버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크기의 파일에 대해서 파일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하고, 버메일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파일에 대해서 파일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파일 서버에 대한 그래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많은 수의 코어가 적은 디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들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JBD2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사용을 할 때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코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 저널 같은 경우에는 JBD2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특히 20개의 코어를 사용할 때 JBD2보다 315%가량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벨 워크로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 파일 서버의 그래프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G저널 같은 경우 80개의 코어를 사용할 때 58%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 바벨 워크로드 같은 경우 파일 서버 워크로드보다 그렇게 성능 차이가 JBD2보다 크지 않은데, 이 이유는 바멜 워크로드가 F싱크를 많이 요청을 하는데, G 저널에서 F싱크로 인한 성능 향상은 다른 파일 오퍼레이션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G 저널은 이 두 개의 워크로드에서 모두 20개의 코어일 때 성능이 가장 잘 나오고, 이후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논문에서는 이 이유를 루마 이펙트로 인해서 리모트 메모리 어세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코어의 수가 20개를 넘는 순간 성능이 저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저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JBD2의 센트럴라이즈드 저널링으로 인한 보틀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폴코어 저널링을 통해서 각 코어가 독립적인 저널을 가지도록 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저널 코헤런스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G저널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JBD2보다 더 빠르고 더 스케일러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